안녕하세요.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진행을 맡은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왔던 작가 신작 진이로 우리에게 돌아온 정유정 작가를 모시고 생중계 앱인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네이버 책문화 생중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정유정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반갑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종예기원 이후 3년 만에 이제 진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또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 3월까지는 책을 쓰면서 지냈고요. 원고 이제 보내고 나서는 머릿속을 정리하느라고 좀 여행 갔다 왔고요. 네. 5월 중순부터는 이제 프로모션 때문에 이런저런 일정 소화하면서 예, 거의 연예인의 삶을 살고 네, 있습니다. 진짜 바쁘셨네요. 여행은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태국 갔다 왔어요. 아, 예전에 태국. 이제 히말라야 같이 갔던 네. 김혜나 작가라고 네네네. 후배 작가와 함께 태국 가서 방콕에서 한 며칠, 파타야에서 며칠 새카맣게 타갖고 왔죠. 다시 괜찮으셨는데요? 네, 네. 열심히 뭐 얼굴에다가. 그러면 이 종예기원 이후 3년 만에 진이가 나왔는데 네. 아마 정말 기존의 작품과 좀 많이 달라서 네. 많은 독자분들이 이게 내가 알던 정유정 작가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또 내 심장을 써라부터 읽어보셨던 독자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돌아온 정유정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독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벌써 이제 받고 있는데 이 진이에 대한 예. 반응은 어떤지 네. 작가님 느끼시는 반응은 어떤지. 예. 우선 일단은 당황스럽다는 독자분도 계시고요. 또 굉장히 이런 어떤 감지된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좋다 하는 의견만 듣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의 해설을 쓰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제가 진이의 스토리를 작가님한테 비밀리에 예. 미리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둘이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네. 진이를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만 듣고 이미 제가 울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작가분이 아직 다 쓰신 것도 아닌데 지금 쓰고 있는데 스토리만 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면서 너무 기대가 컸고 그리고 빨리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좀 늦게 나와도 되니까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두근두근 기다리면서 설레면서 기다렸는데 이제 제가 해설을 쓰기 위해서 먼저 원고를 봤잖아요. 네. 그 순간 마치 뭐랄까 좀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 내가 기다렸던 네. 그 이야기가 네. 나에게 도착했고 나는 이거를 아직 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원고 상태로 읽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해설을 쓰면서도 막 잘 써야겠다는 잘 써야겠다는 이 강박관념이 되게 컸는데 네. 그 강박조차도 기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독자들 중에서도 네. 소설에서도 뭉클했지만 해설을 읽고 이렇게 울어본 건 또 처음이다 이랬던 독자분도 계셨어요. 너무 굉장히 감사하네요. 해설이 유려하고 감동적인 해설이었다고.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독자로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학 네. 평론가로 쓰기보다는 네. 한 사람의 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로서 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또 이 표지가 진짜 표지도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그 이전에 정유정 작가님 책들은 좀 어떤 스릴러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따뜻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서늘한 표지를 많이 했었죠. 서늘한 표지를 많이 썼는데 주로 청색이나 이런 계통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번 책은 정말 막 청사과 같기도 하고 민트 느낌도 나고 제 아들은 오이 같다 그러던데. 오이 감성이 좀 약간 좀 네. 건조한 거 아닐까요? 공대생이에요. 이 뭐랄까요? 이 눈이 또 보노보의 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맞아요. 보노보가 우리만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연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예. 또 진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작가님의 그전 제목과는 또 달라요. 예, 맞아요. 제목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 제목을 네.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이 아니라 그
이제 소설을 구상한 날 예. 제목을 벌써 정해서 참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소설을 끝낼 때까지 제목을 못 정하거나 아예 못 정해서 출판사에서 이제 편집부에서 이런 걸 상의해서 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네. 이 진이라는 이름은 제 편집자 이름에서 끝자리만 살짝 바꿨어요. 그렇죠. 이진희님이시죠. 네. 예. 네, 그대로 쓰면은 또 네. 자기 이름 네. 뭐 도용했다고 이렇게 그럴 거. 오랫동안 정이 많이 든 네. 편집자셨죠. 네, 예.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오고 있는 편집자죠. 네. 네. 그럼 진이라는 이 느낌이 사실은 이제 발음하면 똑같잖아요. 네. 진인데 네. 이 살짝의 다름, 그런데 그 다름이 어쩌면 인간과 보노보의 차이만큼 그렇게 정말 사실은 거의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다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동물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사육하고 도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 인간과 동물의 차이와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가까운 그 거리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이 독자들의 사랑을 이제 많이 받고 계시는 이 증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증거 물품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예, 이거 네. 제가 선물 받고 네. 울컥해가지고 울 뻔했어요. 이거 네. 독자분이 이걸 한 땀 한 땀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네. 보노보를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을 안고 있는 이 책도 이렇게 만들고. 맞아요. 예, 완전 그래서 똑같아요. 네, 예. 그래서 추천사까지 똑같아요. 제가 예. 이걸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낸실행처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 파인애플이 또 이 소설을 읽으면 저 파인애플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저 파인애플이 진이와 진이를 연결시켜준 매개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저는 파인애플을 보면 이제 좀 슬퍼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진이가 이 사육사였던 진이가 네. 사실은 보노보를 구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어렵긴 했죠. 그런데 그렇죠. 자기가 정말 용기를 내면 신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돌아서기 전에 둘이 일종의 라포라고 하잖아요. 어떤 네. 유대 관계가 생기는 그 계기가 바로 파인애플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실제로 네. 보노보가 파인애플을 가장 좋아한대요. 달콤하고 새콤한 걸 좋아한대요. 바나나보다 더 좋아한다고. 예, 예. 예. 우리는 흔히 알기를 침팬지나 이 보노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제가 취재를 하러 갔었던 우리나라 보노보 박사님, 1호 보노보 박사님, 유흥진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파인애플을 좋아한대요, 엄청. 예. 제가 봐도 바나나를. 파인애플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침팬지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침팬지는 인간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고기를 좋아한답니다. 네. 예, 고기를 가장 좋아하고 얘네들은 침팬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네. 적극적이고 이런 동물이라서 예, 고기를 맞아요.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네. 육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을 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조금 약간 드러나듯이 얘네들도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네. 침팬지와 보노보는 사실 굉장히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뭐 영장류로 봤을 때는 비슷한 점이 더 많겠지만 침팬지랑 보노보만을 비교했을 때는 마치 되게 감성적인 여성과 네, 맞아요. 되게 공격적이고 막 수컷 본능을 드러내는 그런 상남자 스타일의 예. 남자를 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 침팬지는 거의 마초 스타일이고요. 네. 예, 보노보는 그러니까 침팬지는 정치 사회적인 IQ가 굉장히 높은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권력지향적이죠. 예, 권력지향적이고 서열주의고 수컷 중심이고 그리고 이제 보노보 같은 경우는 암컷 중심 사회이고 서열이 없이 연대 사회예요. 그리고 EQ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실제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과시 행동을 하거든요. 막 우와 막 이러면서 주먹으로 막 치고 다니고 막 과시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보노보는 와서 가만히 이렇게 눈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그 눈이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눈동자 안에 동공 이렇게 열려 있는 이 동공에다 대고 이렇게 빛을 쏘는 느낌인데 그 눈빛을 받으면 너는 누구야? 이런 질문을 받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야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느낌을 가지고 우리의 사육사 진이가 그렇죠. 내가 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네. 나는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친구야라고 이렇게 네, 소개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또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동자의 언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눈동자의 말, 예. 이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눈동자의 말은 주로 배가 고프거나 상처가 났거나 위험에 처했거나 곤경에 빠진 동물들이 보내오는 신호였다. 때로는 평화로운 침팬지관에서도 들린다. 그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을 잘 안다고 말한다.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자가 인간이라는 점도 안다고 말한다. 싫고 무서워도 자신이 살려면 인간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서늘하고 처연한 말이, 즉 눈동자의 말이 나를, 진이를 사육사로 만들었고 사육사를 그만두게도 만들었다. 예. 네. 이 장면이 우리가 진이의 어떤 핵심 정서를 잘 알 수 있는 네, 맞아요. 부분인데 네. 눈동자의 말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굉장히 EQ가 높은 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소통을 잘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 말을 한 번 배신했다는 이유로 그 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예, 그게 공황을 불러오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콩고에서 먼저 만났나요? 네, 그랬죠. 예, 콩고에서 이 이제 잡힌 인간에게 포획된 보노보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진이가 얘를 구해주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네. 그 과정을 쓰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부분을 쓸 때는 상당히 스릴러적인 느낌으로 썼어요. 이 부분에서 긴장을 많이 주고 이 애가 이제 뒤에 가서 이때의 인연이 뒤에서 어떤 인연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써도 안 되고 너무 무겁게 써도 안 되고 약간 경쾌하면서도 약간 스릴러적인 요소가 있게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게 써야겠다.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네, 예.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유의하고 썼죠. 그러면 이 지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작품을 좀 소개하는 부분을 네.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둘이 만나잖아요. 그 첫 네. 번째 만남인데 둘이 헤어지게 되죠. 못 구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아, 그것은 뒤에 가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아, 스포일러가? 네. 근데 그러면-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 스포일러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둘이 또 어떤 불의의 어떤 우연을 통해서 네. 예, 만나게 되는데 둘이 이제 호미사이드라고 하나요? 예. 호미노이드요? 예, 호미노이드. 죄송합니다. 예. 인간과 그 제가 용어가 요새 갑자기 헷갈려서 그게 나이 들면 그래요. 예, 큰일 났어요. 이 인간과 호미노이드. 유인원을 예. 호미노이드라고. 예, 불러요. 인간과 유인원의 그 호미노이드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착안을 하셨는지 이 예. 소설의 전체적인 아이디어기도 또 한데 예. 그 호미노이드의 탄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예. 그 부분도 얘기해 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미노이드라는 용어를 잘 몰랐는데요. 네. 이제 이 동물학 공부를 하면서 네. 이제 프란스 드발이라는 동물학자의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호미노이드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유인원과 인간을 합해서 호미노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유인원 플러스 인간이 예, 호미노이드. 호미노이드다. 예. 예. 근데 사실은 유인원 속에 인간이 있지 그렇죠. 인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600만 년 전에 이제 인간이 그 유인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고 맨 마지막에 침팬지와 이 보노보가 분화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대개 호미노이드 이렇게 말할 때는 뭐 침팬지, 인간, 뭐 보노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 개념을 생각을 할 때에는 인간 진이가 진이의 무의식 속을 들어가서 봐야만이 진이의 삶과 어떤 진이의 심정, 인간 세상 속으로 끌려 나온 그 심정을 알게 되고 결국은 공감을 할 수 있고 공감이라는 것이 저는 생각하기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바로 타인에 대한 어떤 공감을 느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이 진이의 무의식 속을 여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미노이드라는 개념을 만들고 하나의 몸속에 두 개의 영혼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감이라는 게 언어로서는 존재하지만 네. 정말 완전한 공감이라는 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부모나 자식 관계에서도 그 네. 아픔이 완전히 똑같이 전해지진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 그러잖아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예, 네.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얘가 얼마나 아픈지 또 말 못하겠는 애기인 경우엔 더 그렇고 공감을 하려고 노력해도 공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우리가 인간과 유인원 사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감이 가능한데 네. 왜 이렇게 같은 인간들끼리도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공감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공감이라는 것이 또 이 책의 또 하나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민주라는 존재가 그래서 중요한 네, 것 같은데 중요하죠. 민주는 사실 사회적으로는 되게 정말 무죄예요. 실패한 네.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계속 이제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부모님께도 쫓겨나고 맞아요. 예, 부모님이 신경을 안 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제발 좀 더 나가. 우리 인생에서 나가줘.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홈리스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민주는 그런데 제가 민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밝은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진짜 막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사육사인 진이가 일하는 그곳으로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어떤 밝음을 보잖아요. 네. 거기서 진이와 제인이 그 침팬지 네. 제인이 서로 소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네.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대부분 사람이 고통이나 이제 분노에 빠지면 되게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민주에게 보인 거는 아 저렇게 행복한 장면이 있구나. 네, 맞아요. 저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사람과 이 동물이 있구나. 예. 이 관계를 보면서 네. 자기도 순간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런 민주의 캐릭터에 대해서 예. 작가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민주 같은 경우는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의 그 인물인데, 제가 가장 소설적인 캐릭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찌질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샤이해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근데 이 인물이 그 샤이하고 찌질한 이 시점에서 정말 성숙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이 변화의 폭이 너무 커요. 근데 소설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변화의 폭이 큰 캐릭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소설은 변화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했을 때 A로 시작했으면 여기 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A2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소설마다 거의 등장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의 주인공이었던 준호도 그렇고, 뭐 내 심장을 쌀의 이수명도 그렇고, 뭐 28의 서재영도 그렇고, 예, 대부분이 그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그 안으로 이렇게 몰아드는 그런 캐릭터지 외적으로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런 캐릭터는 대체적으로 변화의 폭이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외향적일수록 예, 변화의 폭이 작죠.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영웅형일수록 네. 변화의 폭이 작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일수록 이게 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캐릭터를 가져다 쓰기를요. 내성적이면서도 순수한 사람, 그러면서도 네. 마음속에 굉장히 밝은 따뜻함, 예, 또 회복 탄력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말투인데요. 제가 이 깐죽거리는 말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네. 네. 내 심장을 쌀아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수명이 깐죽거리거든요. 그리고 뭐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에서도 준호가 그냥 깐죽 대장이에요. 그러네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이제 깐죽 대장 세 번째 깐죽 대장이 나왔어요. 민주가. 깐죽거리는 말투를 엄청 좋아하고 그걸 쓰면서도 행복해요, 사실은요. 뭐라고 깐죽거릴까 여기서 막 이렇게 궁리를 막 하는 거예요, 앉아서. 모델이 있으세요? 모델이요, 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여주시는데 예. 이렇게 약간 친해지고 이러면 자기 자신한테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남들에게는 잘 못 그러시는데 아니면 완전히 가족이라든가 네네, 예. 맞아요. 그게 사랑하는 걸 믿고 이 사람이 완전히 내 편이라는 걸 믿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투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깐죽 대장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정 어린 비판 이런 것도 네.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모차르트의 귀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네. 민주가. 네. 그래서 민주가 이제 처음으로 그 제인과 이 진이를 만나는 순간도 잠깐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인은 도약하듯 다정한 그녀를 향해, 다정한 그녀가 진이죠. 네. 다정한 그녀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러니까 제인이 이 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네. 몸을 확 그죠. 날려버린 거죠. 붙은 거죠. 네, 촥 달라붙은 거죠. 나무타기라도 하듯 다정한 그녀의 목과 허리에 팔다리를 휘감으며 찰싹 들러붙었다. 둘은 얼굴을 맞대고 입을 크게 벌려서 헐떡이는 소리를 냈다. 아하하하. 이걸 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되네요. 아, 그거는 네. 제가 이 취재를 하러 네. 그 교토대
영장류 센터를 갔거든요. 아. 근데 저희를 데리고 간 그 이제 침팬지 박사님, 김혜나 박사님이라고 네. 계세요. 저는 인간도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처음 그때 알았는데, 그 침팬지가 김혜나 박사님을 보고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게 웃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혜나 박사님도 똑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침팬지하고 같이 이 소리를 내고 웃더라고요. 그게 이제 소설에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장면이 너무 생생하고 좋았어요. 네. 다정한 그녀와 제인이 듀엣으로 선보인 아하하는 날숨으로 목젖을 3개 쳐야 나오는 소리였다. 네. 인간들 사이에선 적어도 이 홀로세의 인류는 쓰지 않는 방식의, 그러니까 완전히 에고를 털어버린 그 네, 에고, 원시적인.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는 그 웃음소리, 야생의 웃음소리. 네. 모차르트는 즉각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하느님, 우린 행복해요. 저는 이 순간 네. 이 소설에 빠진 것 같아요. 아. 28쪽인데요. 이번에도 28쪽이네요. 예. 네. 근데 28쪽에서 그 제인과 예. 진이가 서로 이렇게 강한 연대감을 느끼는 그 장면에서 거기서 정말 나도 저 두 존재의 일부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네. 민주에게도 되게 연민이 느껴졌고 네. 이 순간 이 소설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이 장면이 되게 좋았고요. 네.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방금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보노보에 대해서 네.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궁금해요라고 하셨고 또 제인과 진이가 마주보고 있는 아하하가 어떤 느낌인지 방금 설명드렸고요. 네. 그건 방금 설명드렸으니까 보노보에 대한 조사 과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네. 보노보가 있었던 적도 없고 이제 지금도 현재도 없고 한 마리도 없나요? 네,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노보는 국제 협약으로 이렇게 더 이상 콩고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해외 기왕에 네. 동물원에 있는 것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콩고에도 한 5천여 마리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멸종 직전에 닥친 그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깝깝하죠. 더군다나 이제 주인공 그 직업이 사육사인데 어디를 가서 내가 사육사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턱대고 이제 그 편집자를 막 졸랐어요. 어디 사육사 좀 어떻게 섭외 좀 해주시라고. 그래갖고 서울대공원 우경미 사육사님이라고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우경미 사육사님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침팬지를 오랫동안 10년 넘게 그 사육사를 하셨다는데 전문 사육사이기 때문에 저는 침팬지 사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갔더니 동남아의 큰 구렁이 사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렁이 파트에서.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침팬지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침팬지 사육. 침팬지가 굉장히 잘 삐치는 이렇게 동물이래요. 그래서 삐치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땡깡을 피운대요. 안 내려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는 남자분이랑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혹시 같이 사시는 분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삐쳐가지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이 낚싯대를 이렇게 가지고 좋아하는 거 이제 닭고기 조각 같은 거를 끼워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살살 달래서 내려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물론 또 책에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그 우경미 사육사님이 대학원 스승님이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네. 우리나라 이제 뭐 동물학자로서는 가장 네. 권위 있는 분이시죠. 이 분이 이제 스승님이신데 이 최지천 교수님을 찾아가면은 어떤 도움을 주실 거라고 그분을 찾아가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깝깝하잖아요. 그런 분이 저를 만나 주시겠어요? 당연히 만나 주시죠. 안 만나 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겁이 났는데 이대 석자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 편집자가 또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학연으로 어떻게 좀 찔러보라고. 또 그냥도 만나 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메일을 썼어요. 저희 편집자가. 그래서 이제 최준 교수님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판타지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이게 줄거리만 설명해주고 판타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물을 이용해갖고 혹시라도 뭐 가벼운 이야기, 뭐 이렇게 코믹하고 가벼운 이야기를 쓰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쓰는 것처럼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연기력이 뛰어나시네요. 네, 그렇죠. 제가 네. 내면 연기를 좀 한 연기 합니다. 에피소드 연기 아니고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분이 다 네트워크를 깔아주셨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국립생태원의
류홍진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완박 캠프에서 네. 그 현장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1호 보노보 박사예요. 보노보 노안에 관한 연구로 노안이요? 노안, 예, 아. 보노보도 노안이 와요. 침팬지도 노안이 인간하고 오고,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진짜. 박사학위를 따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국립생태원 내려가서 이제 말씀 듣고 또 그분이 완박 캠프에 있을 때 현장 연구하시면서 보노보들 그 동영상 담은 그것들을 이제 저하고 공유를 해주셨죠. 몇백 건이 돼요. 그걸 보면서 이제 보노보가 손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발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나뭇가지에 앉을 때는 어떻게 앉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니까 또 그 최재천 교수님의 이제 또 다른 제자 김예나 박사님이라고 네. 그분은 이제 침팬지가 사회적 털고르기를 할 때 상대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와. 논문으로 예,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일종의 애정 표현인가요? 아, 사회적 털고르기는 말하자면 가서 굉장히 그 아부하는 이렇게 애정 표현이 아부하는 아니고 겁니다. 선생님 아름다우십니다. 권력 관계를 만드는 거군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인데요. 네. 이제 그분이 최혜천 교수님 또 애 제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동행을 해가지고 교토 영장류 센터를 먼저 갔죠. 네. 교토대 영장류 센터 가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런 그 실험실 들어가가지고 실험이라 하면 우리나라는 왜 원숭이 이렇게 의자에다가 딱 앉혀놓고 신약 주사 놔서 신약 실험하고 샴푸 이런 거 실험하고 화장품 실험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그야말로 그냥 그 종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게 네, 주요. 관찰이죠. 걔네들이 하는 네. 행동을 관찰하고 그걸로 논문을 쓰는 건데. 일단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렇죠. 관찰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동물을 대하는 타당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실험하기 싫어하면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에 와서 이렇게 퀴즈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면 그거에다 이제 답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답을 맞추는 그런 실험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하기 싫다 그러면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싶을 때까지. 와. 진짜 그 동물을 대한 기다리네요. 타당한 자세가 뭔지를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일본인 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또 배우고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쿠마모토에 있는 보노보 생츄리로 비행기 타고 또 날아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쿠마모토에 있는 보노보 생츄리가 실제적으로 이 지니의 그 무대 영장류 센터하고 거의 흡사해요.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왔어요. 안에 내부나 뭐 밖에 이런 건물들의 배치나 이런 게 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진짜 처음으로 보노보를 보게 된 거죠. 막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가지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막 구름도 보노보로 보이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 보노보에 대한 설렘, 그러니까 수많은 영장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보노보를 딱 선택하신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눈동자의 말도 말씀하셨는데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주인공이 네. 여성이잖아요. 굉장히 네. 그것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여성이에요. 미숙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성이 여성이지만 굳이 여성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진짜 좋은 사람이죠. 예. 지니는. 예. 그 페르소나가 되려면은 거기에 맞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침팬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컷 중심 이게 지니하고는 안 맞네요. 안 맞아요. 네. 보노보가 훨씬 더 지니의 페르소나로서 적합한 그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죠.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그 쿠마모토에서 보노보를 보고 며칠 동안 실험도 하고 거기에 카노 교수님이라고 주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 이제 보여주셔서 이제 자료조사 끝났다. 그러고 이제 올려 그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쿠마모토 보노보 생츄리에 있는 그 보노보들은 오랫동안 그 동물원에서 자랐고 또 이 실험을 하면서 실험을 하면은 그냥 시키면 안 하잖아요. 어떤 상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맞추면 이렇게 손을 딱 내밀면 이렇게 실험 상자에서 바나나, 뭐 사과 이런 게 떨어져요. 네. 그런 걸 이렇게 먹고 간식 먹고 이러다 보니 애들이 비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지기도 했고. 예, 네. 원래 그 보노보의 그 형태에서 조금 이렇게 약간 퍼진 상태니까.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네요. 예, 네. 그래서 베를린 동물원에를 가면 베를린 동물원의 아이들은 거의 뭐 야생의 어떤 모습에 가까운 걸 정말 하고 크죠, 있다. 베를린 동물원. 예, 네. 한숨을 쉬었는데 네. 갔습니다. 가야죠. 예, 베를린은. 원형을 보고 싶어서 베를린 콩고는 못 가니까요. 그래서
베를린 동물원 가서 정말로 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구마모토하고 달라요. 윤기가 이게 털이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몸을 다 덮고 있는. 그리고 몸이 작고 네. 날렵하죠. 예, 침팬지는 한 170 정도 돼요. 키가요. 서면은요. 근데 얘네들은 한 130, 140 이 정도 되는데 앉으면 더 작죠. 근데 다 다리가 길고 이 침팬지는 똑바로 서도 이렇게 서거든요. 등이 15도 정도 굽어지는데 얘네들은 똑바로 서요. 인간처럼. 그리고 비슷하네요, 예, 인간하고. 비율도 더 다리가 길고 얼굴이 작고 이마가 더 넓고 웃는 모습도 이쁘지 않나요? 보노보가? 웃는 모습도 예뻐요. 입술이 네. 빨개가지고요. 네. 웃는 거 보고 저 진짜 아기가 없어요. 귀함했어요. 예, 네. 너무 귀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캄캄할 때는 안 보이지만 석양에 이렇게 뒷모습을 하고 서 있으면은요. 그림자만 보면 한 7, 8살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물. 네,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간 네.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참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 또 진이의 표현을 통해서도 나오고 네. 작가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노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도 얘기할 때마다 막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네. 또 보고 싶다는 그런 네.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멀리까지 다녀오셨는데 이 답사나 취재를 하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일화가 있거나 또는 뭐 작품을 위해서 난 이런 것까지 해봤다. 네. 내가 이런 걸 하다니 뭐 이런 건 없으실까요? 네. 교토대 영장류 센터에 갔을 때 일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이렇게 그 실험에도 들어가고 또 다른 나라 박사님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 온 학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학자들이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안 산대요. 그리고 전부 밖에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며칠 있을 거니까 그 게스트하우스를 들어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이 게스트하우스를 들어갔는데 이게 바깥보다 더 추워요. 난방이 안 되고 침대에 이불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그 갈 때에도 좀 따뜻한 걸 가져오세요라고 김혜나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이 털신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발에 끼는 털신을. 근데 그 털신을 신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도저히 씻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추우니까. 히말라야 간 이래로 처음으로 아침에 씻지를 않고 일어나서 비행기 타러 갔어요. 꾸질꾸질한 상태로. 그러니까 추위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추위가 오면 네. 인간의 본성을 좀, 그러니까 문명인의 본성을 좀 잃어버리게 예, 되더라고요. 맞아요, 씻기도 맞아요. 싫고 뭐 예. 규칙을 지키기도 싫고 그냥 네. 조금이라도 예, 덜 추우려고. 덜 추우려고. 예. 근데 저 편집자는 그 와중에도 가서 샤워하고 그래도 인간답게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저 씻지도 않고 발도 안 씻고 세수만 고양이 세수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돼요. 저라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정말 히말라야도 얘기하셨는데 정말 작가로서 이번에 약간 다른 얘기로 가볼까요? 작가로서 굉장히 나는 참 사랑받는 존재구나 네. 이런 걸 느껴보시는 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아까 네. 이 보노보 인형도 그렇고 히말라야 얘기해서 생각이 났는데 네. 히말라야에서 사인해 주셨다고 네, 그 얘기도 네. 되게 재밌었는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맨날 그 우스갯소리 삼아가지고 나 네. 히말라야에서 사인해준 여자야 막 그러는데 제가 거기 한 4,600m, 4,800m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위에 올라간 게 5,460m 정도 이 고개를 넘어갔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한국 청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전주를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얼굴이 꼬질꼬질하고 막 마스크도 끼고 있고 몰랐는데 이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잘못 불러서 이제 제가 나는 정유정이라고 내 이름을 가르쳐줬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쪽에서 있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 혹시 정유정 작가님이냐고. 그 전에도 슬쩍슬쩍 스치면서 얼굴을 봤는데 긴가 민가 했는데 내 입으로 이제 정유정이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에요. 히말라야에서 그럼요. 예, 여성 독자도 아니고 남성 네. 독자를 주드로는 저리 가라. 잘생긴 남자예요. 그래서 사인을 해드렸어요. 네, 책은 없었지만 어쨌든 제가 사인을. 그러면 그 가장 높은 고도에서 사인해본 네. 경험이시겠네요. 네. 네. 스티븐 킹도 그런 것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사랑받는 작가의 또 행복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또 사랑받는 그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민주가 저는 독자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민주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또 진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그렇죠. 사람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비슷한 상처를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는 자기가 어떤 그 힘들어하는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를 돕지 못했다는 그 가해자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또 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래도 사육사인데, 그것도 훌륭한 사육사인데 고통받고 있는 본오부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그 가해자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아주 선하고 착한 정말 선량한 사람들도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가해자의 트라우마도 굉장히 깊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제대로 살질 못하잖아요. 막 네, 맞아요. 사육사를 그만두려고 하고 유학 가려고 하고 민주는 더 나락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가해자의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일종의 어른들의 성장 소설이라는 생각도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런 면을 또 어떻게 생각해내셨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 문학적 테마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 어두운 본성에 대해서 천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등단할 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에서는 15살 소년,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발현하는 그런 과정을 그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자유의지는 내 인생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욕망은 무엇인지 알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던질 수 있고 내 삶을 던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저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고난다기보단 저는 길러지거나 발화하거나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15살 소년, 소녀가 그게 이제 발현하는 부분을 그렸다면은, 내 심장을 쌀아에서는 25살 청년들을 통해서, 제가 5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25살짜리 청년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그야말로 구현되는 거를 그렸는데, 이번 이제 진이를 통해서는 이제 35살의 여성을 통해서 이 죽음 앞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는 과연 유효한가?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어쩌면 사실은 민주는 자유의지를 그동안 참 발휘를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워낙 그렇죠. 내성적이고, 그리고 취직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렇죠. 능력을 펼칠 수도 없었는데, 민주가 점점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소설 속에서 점점 이렇게 재밌어지고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에게 그 상품권을 파는 장면이요. 그 장면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찌질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이와 진이를 지켜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좀 창피할지라도, 자기가 네. 좀 모양이 빠지더라도 그 순간 아버지에게 상품권을 팔아서라도 내가 그 오토바이를 구해서 네. 어떻게든 보노보와 이 진이와 고통받고 있는 진이를 둘 다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또 어떻게 구상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라는 캐릭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가님과 친한 사람들 중에서는 네. 성격은 비슷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막 힘들어하고 있는 캐릭터가 가까이 있진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예, 평상시에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고민이 대체 뭘까? 이 친구들은 자기 삶에서 뭘 원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찰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민주의 캐릭터가 태어난 것은 사실 그래요. 저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같이 뭐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 쓸 때 저는 그렇게 웃긴다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좀 빵 터졌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 장면을 쓸 때 굉장히 진지하게 썼어요. 이미 그 처음에 초반에 들어갈 때 민주의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돈은 없지만 뭐가 들어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팔아먹을 거야 라는 그 복선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진지한 복선이었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받아들인 거군요. 그래갖고 네. 이제 그 뒤에 가서 그걸 이제 파는데 저는 이게 아버지한테 팔아야지. 그럼 누구한테 팔아? 이 상품권을 그쵸.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머 코드가 제가 조금 이상한가 봐요. 그 포인트가. 저는 이거를 웃기는 장면으로 생각 안 하고 썼는데,
저희 남편이 그 초고를 읽다가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도 많이 웃었어요. 예, 왜 웃어? 그랬더니 울다가 그 상품권 파는 데서 그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아, 나는 남과 유머 코드가 약간 다르구나. 본인은 엄청 진지하게 썼는데 남들은 재밌게 느껴지는. 예. 예. 저는 제가 웃긴다고 쓴 것은 또 남들이 그렇게 웃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진지하게 가는 게 맞겠네요. 저는 그럼 앞으로 웃기지 말고 계속 네. 진지하게 할까요? 아무렇게나 하시면 돼요. 좋아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네. 어쩌면 사실 이런 작품을 항상 장편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때로는 짧은 이야기도 쓰시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칼럼 청탁도 많이 들어올 텐데 다 거절하고 네. 장편만 쓰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와 예. 또 혹시나 예. 뭐 단편을 기획하고 계시는 건 없는지, 예. 아니면 계속 장편을 쓰시고 싶으신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장편이 쓸 수 있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아직 체력이 남아 있고 장편은 체력 싸움이거든요. 그쵸. 예. 네. 이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을 때, 네. 쓸 수 있을 때 장편을 쓰고 싶고요. 사실 제가 칼럼은 어지간해서는 안 써요. 정말 거절할 수 없을 때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칼럼을 쓰는데, 그걸 쓰면은 어쩐지 장편에 써야 할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쓰는 듯한 그렇죠. 그런 어떤 죄책감 같은 게 짧은 있어요. 글을 많이 쓰면 긴 글을 쓸 만한 그 호흡을 빼앗기는 건 사실이에요. 빼앗기는 느낌이 있어요. 예, 아, 사실이에요. 그게 확실하군요. 예, 예. 저도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칼럼도 어지간하면 안 쓰고 단편은 뭐 쓸 생각이 아직은 없고, 제가 이제 도저히 장편을 쓸 수 없고, 난 이제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 짚고 이제 뭐 이렇게 고개 흔들면서 단편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단편을 쓰겠습니다. 아마 단편도 그만큼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이라고 해서 네. 덜 힘들다기보다는 호흡이 다른 거죠. 호흡과 형식이 좀 다른 것 같고, 단편만 또 열심히 쓰시는 작가분들은 이 장편에 쓸 만한 에너지를 단편에 쏟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든 면도 있어요. 단편을 하나 써도 이건 책 한 권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쓰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막 기진맥진하시고 막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길이의 차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그래서 단편이 예. 그 힘이 안 든 거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네. 아니고 네. 그래도 장편보다는 체력을 덜 요구하니까. 그렇죠. 체력은 네, 확실히.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네네. 시간은 확실히 네. 정말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은 잡아야 2년 이상 가야 돼요. 2년 이상 잡아야 그래도 제대로 된 장편을 쓸 수 있다는 말씀들 많이 네.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역시 어떤 뭐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그런 이야기꾼으로 불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이야기꾼으로 불리기를 원하죠. 앞으로도 정유정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러니까 뭐 정유정 하면 스릴러 작가 뭐 내지는 다른 걸로 부르는 것보다도 그냥 이야기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이야기꾼이면 더 좋겠죠. 네. 예. 그래서 작품 중에서 또 한 대목을 더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많이 스포일러가 안 되게 제가 조심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네. 진이가 이제 인간 진이가 보노보 진이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장면들이 참 많은데 네. 거기서 우리 어떤 인류의 집단적인 죄의식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왜 너희들 이렇게 괴롭히면서 네.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네, 네. 그 인류의 문명 전체를 반성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네. 또 이 소설의 핵심적인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 되었다. 보노보 진이에게요. 무엇보다 부끄러웠다. 보노보 진이를 밀림 밖으로 끌어내고 바다를 건너 지구 반대편까지 배달시키고 인간이 하는 짓을 제대로 흉내내지 못한다 하여 지적하는 막대기로 교육시키는 사피엔스라는 문명이니 그중 가장 모렴치하고 가장 지능적인 약탈자는 바로 나, 인간 진이었다. 진이의 몸을 무단 점령하고 정신마저 빼앗았다는 점에서 그랬다. 내 처지만 돌아보느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진이가 춤을 춘다를 내가 춤을 춘다로, 진이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진이의 절망을 내 절망으로 느꼈다. 나와 진이라는 두 개체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었다. 유인원과 인간이 하나로 동화된 완전체 호미노이드의 탄생을 목전에 둔 셈이었다. 이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을 쓰실 때 되게
엄청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판타지 소설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쓴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호미노이드라는 존재 자체도 그렇고 네. 인간과 동물이 합쳐진다면 어떤 존재가 될까 하는 어떤 물음도 있을 텐데 이 장면은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네, 네. 처음에 지니의 세계를 구상을 할 때요. 이게 사육사 지니와 보노보 지니의 세계가 두 개의 동심원처럼 이렇게 어떤 교집합을 가지고 빙 도는 이거를 구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니의 세계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올 때 이 문이 닫히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지니의 무의식이면서 지니가 사육사 지니, 그러니까 인간 지니에게 호소하고 있는. 나에게도 나의 삶이 있고 소중한 나의 어떤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호소하는 게 지니의 말이 아니라 지니의 어떤 살아온 세계로서 그걸 호소하고 있는 부분을 구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 이야기를 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니의 행동 사이클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 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질문도 좀 더 네. 받고 싶은데요. 이 작가님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세요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되게 네.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네. 예, 작가님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식은 저는 아무래도 글쓰기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기 때문에 네. 둘이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술 마십니다. 아, 그래요? 저랑 좀 다르네요. 저도 요새 술을 마시고 싶긴 네. 해요. 그런데 술을 마신다고 근데 트라우마가 바로 극복되진 않잖아요. 저는 트라우마가 극복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생을 살아도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게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근데 제대로 그게 작별 인사를 못 하고 가셨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히말라야 갔을 때 극복했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고 그 뒤에 히말라야 갔다 와서 제가 산티아고도 갔다 왔어요. 산티아고 길에서 엄마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울고 그랬는데 또 생각해서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 어느 정도 이게 또 트라우마가 좀 치유가 됐네 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새록새록 덧나는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깊은 트라우마는 낫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들추지 않고 기왕이면은 이 트라우마를 동력 삼아서 어떻게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거 트라우마를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저는 어느 정도 승화시키는 건 가능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제 그 승화시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속에서 네. 내 상처를 동력으로 해서 맞아요. 그 상처를 다른 무엇으로 바꾼 거죠. 바꾸는 거죠. 그게 저는 사실 지니에서 네. 어머니 장면에서 그걸 느꼈어요. 이거는 이 모델은 아마 작가님의 엄마겠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작가님이 어머니 얘기를 하실 때 가슴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 속의 어머니는 정말 아무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평생을 애쓰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딸에게 쏟고 가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막 자기를 막 애도하지 말라고 자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기까지 바라고 가신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서 작가님이 어머니를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보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낫지는 않아도 그 트라우마가 좀 더 작가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을 네. 탄생시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와 사실 그간의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 주인공 속에 들어가가지고 설칠까봐 그러면 이제 이 거리감이 이렇게 없잖아요. 거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설을 쓰면서 거리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안 들어가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차라리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맞아요. 예. 이 소설에서 사실은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마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 장면에 가면 눈밭에 앉아 있는 엄마 그런 것도 다 엄마 이야기고, 뭐 태몽 이야기도 다 맞아요. 엄마 네. 이야기고요. 저희 엄마가 그 사자처럼 살았어요. 아. 저한테 완전 타이거맘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못해요, 뭐 힘들어요, 뭐 아파요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막에다 이렇게 갖다 떨쳐놔도 너 혼자 거기서 살아나와야 한다. 그 정도로 이렇게 강인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근데 이제 진이 엄마가 진이를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엄마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더 좋아요. 그러고 네. 나니까 그걸 굉장히 네. 두려워했었는데 네. 그걸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제 별 두려움이 없어서 다음번에 여성 캐릭터를 세우는 데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왜 심리학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작가님의 지금까지 작품은 아니무스가 더 강했거든요. 네네.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이었는데, 근데 아니마가 저는 전체 인류 문명에서 아니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아, 여성들도 여성성이 부족해요. 근데 아, 그 네. 여성성이 막 예쁜 척하는 그런 여성성이 아니라 존재가 존재를 보듬는 여성성, 예. 존재가 존재를 치유하고 수평적인 연대와 공감을 맺는 그 여성성은 인류 문명 전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런 면이 이번 소설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네. 그런 여성과 여성 사이의 연대, 이 정주정 작가와 이진희 주관님처럼 그렇게 왜 걸크러쉬 있잖아요. 네. 우리 둘이 나눈 그 우정처럼 네. 그런 여성과 여성 사이의 연대와 우정, 그리고 네. 그런 아니마적인 측면, 네. 치유와 연대로서의 우정이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가님이 그냥 많이 나와도 괜찮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작가님과 작가님 주변 인물들을 상상해보는 그 재미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네.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에세이 책도 사이사이 내주시면 좋겠다. 소설도 예. 좋지만 에세이도 좋았다는 질문도 말씀도 해주셨고요. 제목을 먼저 글을 쓰시고 글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 질문은 아까 해결이 예. 된 것 같죠? 작가님의 또 다음 작품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이건 나중에 마지막에 하고요. 네. 이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기도 책으로 내주시라고. 예, 이거 다 쓰면 소설 쓸 시간이. 네. 예, 작가님 작품은 또 오디오북으로 안 나오나요? 아, 이런 오디오북 질문도. 네. 치면의 방과 종의 기원이 이제 네. 네이버를 통해서 오디오북으로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요. 네. 아마 진이도 이제 또 그 다음에. 아, 그러면 7년의 밤이 제일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종의 기원이 기원도 나오고, 예, 같이 오디오북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진이가 나오는 건가요? 진이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네네네. 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이 다음 작품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최근에 광화문에서 한 북콘서트 때 장난삼아 피냄새가 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 계셨나 봐요. 네. 피냄새가 나는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스타일이신지. 네. 근데 이 작품은 근데 이거는 또 써봐야 아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제가 신상을 좋아해서요. 네. 그 예전에 쓰다가 놔둔 것을 가서 다시 이제 열어봐야겠지만, 네. 그걸 다시 쓸지, 아니면 새로운 뭐를 쓸지, 네. 예, 그거는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조금 휴식을 가지시면서 네, 이렇게 이제 독자와의 만남 가지시면서 다음 생각을- 작품을 천천히 구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네. 이 질문이 항상 나오니까 좀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예. 다작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다작 작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장편은 예. 어렵죠. 예, 너무 이렇게 시간이 가운데서 많이 가고, 음.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하다가 없고 다른 걸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12장을 고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2장이 원래 이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일 예. 파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와 진이 사이에 예. 좀 사무적인 관계였다가 두 예. 사람이 처음으로 좀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 이 장면이 원래 없었다가 생긴 장면이라고 들었어요. 그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요, 제가 이제 소설을 지금까지 소설을 쓰면서 그 네. 소설의 결론이 되는 어떤 절정에 이르는 장은 대부분 지금까지 차근차근 쌓아온 갈등이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막 휘몰아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저는 성장 소설이든 뭐 스릴러든 재난 소설이든 간에 다 그런 방식으로 썼어요. 어쨌든 절정에서는 막
이렇게 휘몰아치고 폭발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뭔가 당연히 일이 저는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예.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썼죠.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남편한테 이제 제일 먼저 보여주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기대하는 그 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이제 읽고 있는데, 작가들은 그래요. 누가 이렇게 자기 소설 주면 누가 읽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좀 한치 가가지고 이렇게 의연하게 기다리지 못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옆에 가서 괜히 알짱거리면서 곁눈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반응을 살피거든요. 근데 이제 11장까지 읽을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멀리 이렇게 어긋나지 않았는데 12장에서 표정이 묘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표정을 그래서 계속 보셨어요? 네, 표정을 슬쩍슬쩍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먹어 다니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이렇게 얼굴이 좀 벌개지고 눈도 좀 벌개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냉랭하지 싶더라고요. 냉혈한인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 다 읽고 에필로그까지 다 읽고 딱 이렇게 온 거 놓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생각하다가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 처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약간은요 그런 네. 말 들으면 화부터 나요. 그렇죠. 이게 뭐 저도 그래요. 맞는 그렇죠. 네. 맞는 말인지 이게 옳은 것인지 이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뭐 자기가 뭘 알아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도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화나요. 그래서 뭘 어떻게 고치라고 이제 무뚝뚝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이 장면에서 지금 막 오토바이 이렇게 스쿠터 타고 막 이렇게 그 119 구조대 차하고 이렇게 도로에서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무슨 추격전을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서는 자기는 어떻게 할지 내가 작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두 사람이 어떤 교감을 하고 그런 장면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어쩌자고 지금 막 추격신에 막 요란 벅적지근하게 이런 게 나오냐. 그럼 언제 두 사람은 서로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려면 앞부분도 다 고쳐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제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가 확 네, 나오는 완전히 거죠? 이제 방어 기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딱 나가면서 그래도 그거는 뭐 내 일이 아니까 알아서 하고 자기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남편분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거죠. 예, 대신 고쳐줄 수는 없으니까. 예, 본인은 이제 일반 독자니까 일반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거슬린다 이거죠. 여기서 지금 둘이 추격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도 나고 그래갖고 남편 출근한 다음에 혼자 막 맥주를 막 마시면서 승질을 부리며 자기가 문학을 뭘 알아. 그럼 오전부터 드신 거예요? 네, 대낮부터 막 얼굴 벌개가지고 그렇게 3주가 갔어요.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숨만 나오고. 근데 그 이미 말이 맞으니까 더 마음 아팠던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야, 그것은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곡을 딱 찔렀기 때문에 이걸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이거 대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허를 찔렸는데 네. 공사는 엄청날 것 같고. 엄청날 것 같고 인정도 하기 싫고. 게다가 클라이막스기 때문에. 네, 클라이막스니까 앞부터 다 고쳐야 돼. 여기를 향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네. 앞에 복선 다 걷어내고 다시 심어야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3주 동안 승질만 내고 뭐 갔다 오면은 오늘 얼마큼 썼냐. 쓰긴 뭘 써. 물어보지 마. 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 일을 막 지우고 싶고. 예. 그래서 3주 동안 고민하다가 주정뱅이처럼 살았어요, 제가. 예. 그러다가 이제 3주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드디어 제가 좀 약간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그래, 뭐 이래 성질 내봐야 누가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근데 누가 써줄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이 써줄 것도 아니고 내가 써야 되는데 남편 말도 맞고. 예, 그 말이 맞는 말이고 애정 어린 충고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쓰기 시작했죠. 3주 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다시 쓰고 이제 다 쓴 다음에 남편에게 이제 넘겨줬어요. 다시 읽으라고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또 다시 읽더라고요. 이제 복선 다 다시 깔았으니까. 며칠 만에 다시 쓰셨어요? 고민은 한 3주 했는데 다시 쓴 거는 3일 만에 다시 썼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3주 동안 뭔가를 생각을 열심히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알코올이 도움이 예, 됐네요. 알코올이 도움이 됐죠. 날이면 날마다 그걸 핑계 삼아서 뭔가 화난다는 걸 핑계 네, 삼아가지고 의식에서는 막 거부를 하는데 무의식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고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예. 제가 변호를 해드리고 알코올 때문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고 고친 원고를 건네줬더니 이제 네. 그걸 보면서 마지막 장에 오더니 이렇게 이제 눈부터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제가 원하던 이제 마침내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 저도 거기서 네. 울었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다른 데서도 많이 울었지만 거기서도 예. 예, 그러셨구나. 네. 예, 성공하신 거예요. 잘 고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예, 원고를 듣고 뭐 음. 그래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아 시끄러.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놓고 보면 무슨 막 자기가 잘났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그대로 보냈어도 편집부에서 이거 이렇게 태클 걸었을 거다. 이게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자기는 누가 물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제 사이에 생각은 훌륭한 그랬어요. 평론가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남편분이. 같아요. 예. 예, 서당계 3년이면 이제 옆에서 계속 애정을 가지고 작품을 봐주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네. 남편분도 예. 또 한 명의 평론가가 되신 게 아닐까. 근데 그거는 제가 화를 내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막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남편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되고 네, 눈치 아무래도 이제 보게 말을 되죠. 걸러서 하게 되죠. 예, 직선으로 못하죠. 네. 네, 네, 그렇게 직선타로 그 뭐라 그럴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 28에 나오는 소방관 캐릭터가 남편분 캐릭터랑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예, 그 28에 나온 이렇게 남편이 소방 공무원이긴 한데요. 네. 그렇게 우리 남편은 남성다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렇진 않아요. 예, 네. 되게 순한 성격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는 우리 막내 동생 캐릭터예요. 아, 막내 동생만. 예, 막내 동생이 되게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또 이제 독자분 이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드리고 네.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 소설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다는 진양님의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는 이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다가 이제 중환자실을 옮겼는데 둘 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장소예요. 일반 병동보다 훨씬 다이나믹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환자 생명이 거의 날이면 날마다 어떤 죽음을 맞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됐는데 20대 때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삶을 보내게 되면 머릿속이 50대가 돼요. 조로해버리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인간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인간은 이 세상의 다양한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어떤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이 이제 그 간호사 시절이고요. 작가에게 세계관은 거의 다라고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모든 소설에 자기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죠. 네. 그럼 생명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있어서 네, 이제 간호사 시절의 경험이 많이 예, 도움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힘들기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예, 힘들었어요. 5년 정도 했는데 네. 5년 하고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9년 정도 회사원 생활을 했고 근데 9년은 정말 천국이었어요. 아, 예, 간호사 5년 힘들었죠. 그 현장보다는 그래도 예. 사무직이 훨씬 예. 맞으셨군요. 네네, 예. 그렇죠. 사실은 백수가 맞아요. 백수가 제일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를 보니까 훨씬 나았고, 간호사 시절이 제일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매일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힘들었고. 그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 예. 그러면 몇 년쯤 됐을 때 돌아가신 거세요? 5년 근무 중에? 5년 근무 중에서 제가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파가지고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몇 달 있다가 그만뒀어요. 네. 도저히 거기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직장을 옮긴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사실 영향을 준 거네요. 네.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또 이제 근무지를 옮기게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좀 더 글 쓸 시간이 생기고, 네. 예, 책을 읽을 시간도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더 작가의 삶으로 가게 해준 것도 네. 그 간호사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오늘 사실 더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 또 전해주시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정주정 작가님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제 다 읽긴 했지만 항상 뭔가 새롭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또 지니 같은 경우는 꼭 뭐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나 내 심장을 쏴라의 그 정유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유정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새로운 정유정이 없었던 정유정이 아니라 제가 작가 정유정 말고도 인간 정유정 또 여성 정유정을 기존에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글을 통해서 만나게 됐지만 제가 해설을 써드리면서 알게 됐지만 그때 봤던 선생님의 눈빛에서 언뜻 느껴졌던 굉장히 따뜻한 느낌 그리고 저는 진짜 걸크러쉬를 느꼈던 적이 언제냐면 이 정유정 작가님이 길고양이를 돌봐주신다는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이제 밤에 막 엄청 늦게 묘지 네. 근처에 산책을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담력 훈련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때 항상 고양이 밥을 주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순간에 정유정 작가님이 그냥 작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저분은 길고양이의 먹이까지도 저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구나. 네. 그 따스함, 그런 따스함이 이 지니라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 정유정의 모습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새로운 의미에서 정유정 작가의 어떤 뭐 지금까지가 1기였다면 이제 또 2기 정유정의 또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작가님이 또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뭐 해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번역도 많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시는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작가가 되니까 참 좋다. 네. 작가가 돼서 이렇게 내가 행복한 존재구나 생각하실 때가 언제인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가 돼서 작가로서 제일 행복한 거는 소설 쓰기 전에 자료조사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재밌죠. 앞으로 내가 어떤 네. 이야기를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글 쓸 때가 제일 고통스럽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독자분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이 독자분들과 만나고 독자분들이 저에게 어떤 손편지 같은 거 주시고 그러면 그런 거 읽고 힘내고 그걸 동력 삼아서 글을 네. 쓰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로부터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예. 저도 그때 행복하더라고요. 예, 가장 행복해요. 네. 예. 어떤 독자가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너무 추운 날이었는데 그 책을 읽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대요. 그래서 그 책을 진짜 곰인형처럼 껴안고 손난로처럼 이렇게 껴안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편지를 보고 예. 제가 그때 힘들었는데 독자님의 편지를 듣고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맞아요. 때로는 거꾸로 작가만 독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독자분이 되게 작가를 위로를 많이 정말 받아요. 예. 그 순간에 내가 예. 글쓰기를 잘했다. 네. 작가님도 그런 순간을 느끼시는군요. 예, 뭐 글 쓸 때마다 그래요. 네. 빨리빨리 써가지고 빨리 이거 들고 나가야지. 막 나가서 보여드리고 싶고, 나 이런 이야기 이번에 썼다라고 보여드리고 싶고, 되게 그런 게 어떤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책이란 무엇인지, 나에게 책이란 어떤 존재인지. 예. 저한테 책은 어떤 삶의 도구다? 네. 예, 제가 저를 작가로 만든 것도 몇 권의 책이고요. 예, 또 저를 작가로 살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책이에요. 책에서 어떤 정보도 얻고 지식도 얻고 책으로 인해서 어떤 영감도 얻고 그래서 저에게 책은 삶의 도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예. 저에게도 책이 비슷한데 예. 어떤 막 밖에서 예. 폭풍과 몰아칠 때 이 책 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영어 가사 중에 어쩌면 사랑은 그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일지도 모른다는 Shelter from the Storm이라는 Perhaps Love의 가사가 있는데 저에게는 그 Shelter from the Storm이 그러니까 폭풍으로부터의 피난처가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작가님께도 생존의 도구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 의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를 네. 살아있게 해주고 저를 계속 더 살고 싶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책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정유정 작가님과의 이 만남 너무 재밌었는데 또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죠? 예, 이번 책을 읽으면서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도 받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 지니지니를 쓰면서 혹시 영감을 받은 영화나 문학 작품이 있냐고
질문이 왔는데요. 마지막 질문만 아, 받고 예, 끝낼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음악에서 저는 대체적으로 영감을 음악에서 많이 받는 편인데 네. 평상시에 메탈을 많이 들어요. 고딕 메탈이나 뭐 데스 메탈 이런 고딕 메탈을 메탈 어울려요. 네, 그렇죠. 옷차림하고도 어울려요. 지금. 그때가 우우하고 우는 네. 예, 그걸 샀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네. 이번에는 그 클리프 리차드의 네. 얼리 인 더 모닝을 계속 들었어요. 그게 이제 따뜻한, 민주의 네. 민주의 테마곡 같이 그래서 얼리 인 더 모닝을 그것도 이제 얼리 인 더 모닝 이른 아침에라는 이 부분이 민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그거하고 딱 공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음악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민주가 마지막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네. 누군가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저는 이 소설의 또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독자님들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지니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빌면서 지니와 정유정 작가님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